자, 강남 송파 집값 15%가 올랐다. 똘똘한 한 채 수요의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압구정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기대감에 핵심 단지 신고가 행진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 전체도 10.75%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아직도 서울 집값이 안 올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. 통계로 봐도 2022년, 23년에 좀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23년부터 다시 반등을 했죠. 그러니까 23년 1월 달 그 둔촌주공 분양할 때가 가장 저점이었고요. 그 이후로 횡보를 좀 하다가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벌써 오른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2년 이상 지금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승장의 수혜를 좀 그 강남 3구와 용산, 그 다음에 이제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마포, 성동, 광진구 이런 데들, 동작 이런 데들이 이제 막 받으면서 인구의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라든지 경기도권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동네들도 있는 것뿐이죠. 그렇지만 통계상으로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2년, 23년 빼고는 2017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특히 올해도 연초에 한번 그 토어제가 풀리고 나서 쭉 오른 다음에 토어제가 다시 재지정되고 상승세가 좀 줄어들었던 거지 올해 한 번도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계가 어떠냐? 서울이 10% 이상 오른 겁니다.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10%가 올랐다는 건요. 엄청난 겁니다. 여러분들 이게 내가 살고 싶은 동네는 여기 한 1.5배에서 2배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. 아무리 못해도. 왜냐면 이게 평균 10%니까 내가 되게 살고 싶은 동네들 그리고 살고 싶은 단지 이런 것들은 거의 20%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야.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단지야. 조그만 단지, 나홀로 단지 이런 것들은 10%보다 좀 덜 올랐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실질적인 자산 격차는 꽤 많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야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는 건가? 라는 걱정을 할 정도까지. 그러니까 지금 627 대책도 나오고 97 대책도 나오고 10, 15 대책도 나오고 이번에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급등하니까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급등을 안 하는데 대책을 왜 내겠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가는데, 이게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, 엎친 데 덮친 격으로, 지금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전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, 여기도. 근데 사실상 전 정부도 그랬고, 현 정부에서도 지금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딱히 뚜렷한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거는 정말 공급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는 규제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규제로 어떻게 잡습니까? 집을 빌리겠다는 건데 사지는 못하게 할 수 있죠. 그러면 안 사면 빌려서라도 사는 게 집이잖아요. 그럼 무언가 공공 임대를 주든 아니면은 민간 임대를 주든 뭐가 됐든 전월세 물량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된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월세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다. 자, 규제 전에 패닉 바잉에서 10월 서울 집값이 7년 내 최대 상승. 매매 가격 지수가 월별 상승률이 10월에 이제 폭주한 거죠. 10, 15 대책 터지면서 그때 이제 풍선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토허제가 공표하고 나서 5일 뒤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5일 안에 사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그때 노원부터 해가지고 강남에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동탄 같은 곳들 막 난리 났었어요. 그래서 밤 11시에도 불이 안 꺼집니다. 그 중개사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매 계약서 쓰고 밤 11시 반에 집 보러 가고 그러면서 엄청들 샀겠죠. 그게 이제 통계에 잡히는 거죠. 역대급 상승을 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래가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. 어느 정도 미리 좀 다 당겨가지고 그 5일 사이에 많이 사신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토어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실거래 신고가 안 될 뿐이지 지금 서울만 한 4천 건 대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토어제 발효 이후에 거래건들이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한 2, 3주, 한 3, 4주 지나면은 실거래가 막 찍힐 겁니다. 그러면 거래량이 생각보다
줄지 않았구나. 자,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는 이거죠. 이제 서울을 전체를 묶으니까 이제 도로 강남. 그러니까 강남은 아무 규제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노원에 가면은 지금 플랜카드 같은 것들을 많이 거셨어요. 그 노원 주민분들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. 아니, 우리 동네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강남하고 서초하고 규제가 똑같은 게 말이 되냐. 강남구도 토어제 투기과열지구, 노원구도 토어제 투기과열지구다.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규제 지역이고 어차피 대출 규제 똑같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강남을 규제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어차피 그럴 거면 야, 마포 가서 살 거나 뭐 송파 가서 살 거나 똑같은데 조건이. 그러면 뭐 송파나 뭐 서초, 강남 가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. 네, 그래서 이쪽이 다시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그 동대문 쪽도 뭐 그렇고, 뭐 잠실 쪽에도 그렇고, 지금 입주장이 조금 열린 곳들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보통 입주장이 시작되면은 전세가가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안 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세 부족, 그다음에 전세가 더 부족해질 거라는 걱정.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면서 또 집주인들이 야, 이거 전세 줘봐야 나중에 이거 뭐 팔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안 좋겠다 해서 그냥 들어가는 지금 수요들이 많아졌나 봐요. 그래서 대단지가 입주하고 있는 곳들인데도 전세가 안 빠진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나마 좀 희망이었는데 이거 꽉 차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없잖아요. 내년도 입주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뭔가 전세난이 올 것 같습니다. 자, 당장 2억이 어디 있습니까? 서울 떠나는 전세 난민, 부천 광명으로 나간다. 뭐 부천 쪽도 그렇고 광명 쪽도 그렇고 어쨌든 좀 입주가 있잖아요. 광명은 특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나가는데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는 동네들, 특히 이제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예 뭐 구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반전세를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한계가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줄 거란 말이에요. 이제 토어제니까 물건 팔릴 때마다 계속 실거주자들이 막 들어올 거니까 계속 그 전세 매물, 월세 매물은 사라지죠.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뭐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? 이게 무슨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. 뭐냐면 이제 세입자들한테 너무 많은 그 뭐랄까요? 뭐 어떤 보호 혜택 같은 게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. 2+2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세입자가 집을 얻으려고 하면은 임대인의 경제력을 다 봅니다. 뭐 지금 세금 체납된 게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납 사례 같은 것들을 혹시나 있을까봐 이제 그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,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인의 그런 개인 경제력 같은 것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도 반대로 자, 그럼 임차인들 경제력을 그럼 보자.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세입자 돈을 떼먹는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반대로 임대인들의 돈을 떼먹는 세입자도 되게 많거든요. 명도 소송이라는 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이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막 잠적하고 뭐 전세 사는데 안 나가고 막 버티고 막 별의별 일들이 있거든요. 특히 막 집을 막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고,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속 썩이는 일들도 많은데 임대인들만 나쁜 놈 취급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. 왜냐면 이게 세입자들이 갑일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공급이 엄청 많아요. 공급이 엄청 많아가지고 전세가 막 남아 돌면은 뭔 세입자를 가립니까? 와주시면 고맙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따지고 말 게 없는데 지금 이제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도 막 올라가는데 전세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반영을 못 하잖아요. 지금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게 많으니까. 그러면 이왕 들어오는 사람들 퀄리티 좋은 사람만 받겠다라는 게 이제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임대인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선진국들은 다 이런 걸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임대차 보호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독일 뭐 이런 데 있죠. 그런 데들은 대부분 임차인들을 면접을 봐요. 면접을 보고 임차인의 어떤 그 급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재산 상태 이런 걸 봐가지고 면접 봐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을 안 썩일 거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세입자로 받아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게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 말은 이제 뭐냐? 임대인들을 계속 규제를 하면요, 점점 더 경제력이 높은
좋은 어떤 능력을 가진 세입자들만 이런 동네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점차 뭐랄까요, 더 안 좋은 동네 아니면 안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. 임대인들은 뭐 악성 임차인이 많다. 뭐 전과자가 우리 집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뭐 신불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을 떼먹을 거를 걱정한다면 임차인이 돈 떼먹는 것도 걱정을 줄여달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. 뭐 내 집에 전과자가 살면 어떡하냐.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잖아요. 그 보면은 유명한 범죄자가 자기네 집에 임차인으로 와가지고 뭐 그냥 배액배상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, 그런 것처럼 이런 점점 삭막한 분위기로 갈 것 같다. 그 말은 이런 원인은 결국에는 전세, 월세 부족이다.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점점 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. 뭐 보증인을 구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. 자,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러면 이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, 정부가 가는 방향은 이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뭔가 임대나 월세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 임대주택 지원액을 15조에서 22조로 올렸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점점 더 임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, 그리고 이제 소유를 해서 장기 보유하면은 뭐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, 우리는 좀 이제 임대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예산을 임대로 점점 늘린다. 그러면은 이제 뭐 임대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, 국민 정서상 임대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앞으로 뭔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인허가를 14만 가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70%도 못 채웠다.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되는 것인가?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, 우린 지금 그게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. 근데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의지가 높다고 해서 현실화가 되는 건 또 아니니까. 자, 거기다 이제 10.15 대책이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토어제랑 투기과열지구가 막 동시에 막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있었는데, 그 중에 가장 또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조합 설립이 되면 또 이게 팔지를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팔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, 조합 설립이 된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 매수한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. 근데 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 시기에 토허제 때문에 우선은 허가를 받으려고 계약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내가 딱 그 토허제가 허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조합 설립되면 어떻게 되냐,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문제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이 규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막 A랑 B랑 C랑 D랑 막 다 섞이면은 그 중간에 있는 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김없이 막 썰려 나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제대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, 근데 갑자기 토어제가 생기고 시간을 막 허가를 받으려고 한 2, 3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, 그 와중에 갑자기 조합이 설립이 되면 나는 약정서 쓴 다음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. 계약서를 쓸 때 기준으로는 조합이 설립돼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라면은 이거를 조합원 지위를 놓칩니다. 그래서 그냥 현금 청산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봐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, 여러모로 지금 꼬여 있는 게 많다. 그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졸지에 자기 재개발 물건 뭐 팔지 못하는 분도 있고, 조합 설립된 이후로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, 세입자 있는 물건 팔려다가 졸지에 지금 한 1년 반 더 가지고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, 뭐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좀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좀 아쉽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발표를 할 때 뭐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. 이렇게 토어제와 뭐 약정서와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이런 것들은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다 맨날 그런 거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외 조항으로 딱딱딱 넣어주면 됐는데, 이거를 안 넣다 보니까
혼란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조금씩 해결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아파트도 15억이 넘어가면 4억만 대출해 주죠. 그리고 이제 25억이 넘어가면 2억만 대출해 줍니다. 근데 이게 그 집값의 기준이 보통 이제 KB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하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허가를 받았어요. 토어제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2주나 뭐 3주 뒤에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죠.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 내에 만약에 이 집값이 기준값이 올라버리면 대출이 줄어들어요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 14억 8천일 때 이 아파트를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15억 2천으로 막 KB 시세가 찍힌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돼요? 갑자기 나는 졸지에 6억 대출 나올 줄 알았다가 4억으로 대출이 줄어듭니다. 그러면 완전 다 꼬이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다 꼬이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되는 건지, 뭐 배액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, 이거 어떡합니까?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난리다.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라는 거를 금액으로 끊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 피해자들이 많아지는데 이걸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봐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14억 경계 뭐 이렇게 아니면 24억 경계쯤에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살 때는 대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거기다가 지금 이제 동탄이랑 그다음에 이제 구리가 아마 다음번 그 규제 지역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약간 조금 뭐 엇갈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규제 지역을 추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서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? 뭐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가 지정을 안 하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고 해제하기도 참 뭐하고 되게 애매해버린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정부 관계자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안 묶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좀 광범위하게 묶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풀면 또 푼다고 뭐라고 하고 또 안 묶으려니까 왜 얘네는 내비도 하면서 또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잖아요. 이거 풀 거면 빨리 풀어야 된다. 빨리 풀어야지 차라리 욕을 덜 먹지.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못 풀거든요. 왜냐면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피해를 받았는데 왜 지금 풀어줘? 하면서 이제 또 그걸로 또 반발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없다.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공시가율을 우선 내년에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서울 집 보유세가 바뀐 게 없어요. 바뀐 게 없는데 그래도 한 30%에서 40%는 올라갈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올해 12월에 종부세를 내는데 이 종부세를 낼 때 만약에 올해 뭐 한 1,000만 원 낸다. 그러면은 내년에는 한 1,400만 원 정도는 낼 걸로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내후년이 문제입니다. 내후년은 진짜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. 지금보다. 그러니까 내년에 한 40% 오르는 것보다 내후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 2배에서 뭐 한 3배 오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은. 거기다 지금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바뀌면은 보유세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. 이거를 좀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. 자, 그래서 내년에 뭐 반포자기가 1,800만 원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년이 문제가 아니다. 내후년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세율을 만약에 조정하는 게 얼마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뭐 내년 선거 끝나면 아마 세율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요. 그거 되면은 뭐 진짜 뭐 1,800이 아니라 3,000, 4,000을 낼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주택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10.15 대책을 하고 나서 뭔가 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심리도 좀 잡히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. 전반적으로 매매 심리 지수도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서울, 경기, 인천 다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그 대도시 지방 광역시들도 심리 상태로만 보면은 살짝 좀 회복되는 게 보여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도시의 그 도시 강남이라고 부를 만한 곳들 그런 곳들은
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생각보다 저희 동네도 좀 올랐습니다. 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러 가는 수요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 그 지방에 계신 분들도 야 지금 서울도 어차피 다 토호제가 걸렸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여기서 사자라고 하면서 약간 수요가 좀 전환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그 15 대책을 피해 가지고 오피스텔 쪽을 뭐 간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. 근데 오피스텔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. 이거는 그 오피스텔로 가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갈 거면 빨리 가시고요. 갈 거면 진짜 빨리 가서 선점했다가 나중에 오피스텔에 바람 불면 그때 팔고 나오시든지 하는 게 좋은데 안 갈 거면 끝까지 안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보통 규제를 피해 가지고 가면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가 꼭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뭔가 규제를 피해 가지고 나는 절로 가서 이렇게 살살살살 눈치 봐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하면은 또 규제를 해버려. 거기를 또 규제하고 또 규제하고 또 규제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지는 마시고 그냥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오피스텔이 필요하다. 이러신 분들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오피스텔에 뭐 한번 바람 불 것 같으니까 먼저 가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잘 사면 뭐 여기도 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막 사시면은 나중에 또 팔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하시고 산다면은 꼭 방 2개의 아파트 구조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시는 게 그나마 환금성이 좋다. 분양받지 마시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도 대체제로 계속 나오는데 이쪽 부분으로 가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. 특히 이제 빌라 사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빌라는 잘 사면 뭐 재개발이 엮이면 어떻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정말 조심해서 사긴 사야 된다.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굳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다. 대부분은 이거를 이제 뭐랄까요? 뭐 잠깐 단타 치고 나오겠다.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그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하는 분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 평균적인 사람들, 일반적인 분들이 이런 데 가서 하기가 쉽진 않아요. 오히려 그냥 아파트, 좀 외곽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사는 게 훨씬 나중에 환금성이나 이런 것들 좋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도시형 생활주택 막 사러 가시고 갑자기 막 빌라 사러 가시고 이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잠긴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수면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조금 있으면은 그 실거래가들이 막 찍힐 거예요. 이거는 토어제 때문에 일시적인 지연 현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이 15 대책의 효과가 뭐 많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또 막 나올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아마 또 추가 대책이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아요. 앞으로 규제 대책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당분간 좀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